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 도맥 가운데 법통맥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소속된 신앙단체 중에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단체 중 교세가 가장 큰 단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교단이 대순진리회와 증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가 전체 도맥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맥을 나무 한 그루에 비유해 본다면 뿌리는 종통맥이고 줄기는 법통맥이며 열매는 도통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을 신앙의 뿌리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는 줄기맥인 법통맥에 속하며 이는 상제님께서 보신 27년 헛도수 공사에서 기인합니다. 또 양지에 27년이라 쓰시거늘 그 뜻을 물은 데에 가라사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를 보신 때가 1909년 4월이니 차경석 종도가 사망한 시점은 1936년 윤 3월 10일로 만 27년이 꼭 차게 됩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이 27년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차경석 종도에게 붙인 27년 남법 도수와 대순진리회의 바구당 도전이 1969년 4월 서울 중곡동에 태극진리회를 설립하고 1972년에 대순진리회로 바꾼 뒤 1996년 1월 사망함으로써 막을 내린 27년 헛도수 등이 또 있다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증산도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차경석 정도의 보청교는 이미 망했고 교단 성장기에 서로 몸집 불리며 경쟁하던 대순진리회를 두고 마치 자신들은 헛도수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 쏙 빠지는 모양새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순 입장에서는 조철제 도주와 바구당 도전의 유훈을 받들고 있는 종단 입장에서 그간 이룩한 업적을 모두 헛도수라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제님이 27년 헛도수 공사를 음력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바구당 도전이 선언한 때가 1995년 12월 4일이니 1969년부터 이때까지 세어보면 26년으로 27년이 되지 않는다고 헛도수를 부정합니다. 반면에 대순에서 이탈해 나가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신생교단 입장에선 헛도수로 인정하는 등의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교단의 이해 득실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이 천지에 질정하신 27년 헛도수 공사 프로그램은 그 누구도 각자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27년 남법 헛도수 기간에 창조된 교단들 전부에 해당되는 도수이자 이후 그 연원을 계승해 성장하는 교단들 역시 헛도수 기운을 받은 줄기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7년 헛도수 문제를 진법과 남법이라는 흑백 논리의 형태로 극도로 단순화시키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또 다른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흑백 논리는 명확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 선호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보다는 전진 아니면 후퇴 등의 결정을 명확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흑백 논리는 자칫 큰 함정에 본인 스스로를 파묻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란 게 신기한 게 이런 흑백 논리로 자신의 생각을 확정지어버리면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7년의 헛도수 공사를 하면 금방 남법의 대표격인 차경석 정도가 떠오릅니다. 차경석은 남법의 뿌리로 즉 남법의 시간은 1909년에 시작되고 진법의 씨를 뿌리는 일은 그 2년 후인 1911년 고수부님의 도통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마치 이분법 마냥 둘로 나눕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면 흑백 논리가 완성됩니다. 차경석 정도는 남법의 뿌리이고 진법의 뿌리는 고수부님이다. 상극을 통해서 상생이 나오듯 진법은 남법을 극복하면서 나온다. 때문에 인사 문제도 상제님이 차경석 정도를 먼저 만나고 그를 중보 역할로 하여 고수부님을 만나시듯 남법과 참법이 전개되는 과정이 모두 우주의 창조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짜맞춘 다음 얼렁뚱땅 단순히 고수부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진법의 맥주를 잡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수부님은 동갑장사에 대한 화두를 남기셨기 때문이죠. 도둑질도 혼자 하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동업관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사업을 일으키심에 있어 일종의 동업관계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왜 취하시게 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살림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통맥의 교훈은 크게 낙종물 새살림 도수와 이종물 교훈 전개의 3초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낙종물 새살림 도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법통 전수를 받으신 것은 1907년 정민년이었지만 실제 도통을 받으실 역사 속에서 상제님 도에 씨앗을 뿌리게 된 계기가 된 도사적 사건은 상제님 화천 후 2주기인 1911년 음력 9월 탄신 기념치성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수부님께서 도통 받으시고 깨어나서 하신 첫 말씀은 차경석을 보고 누구이고 무슨 생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직후 던지신 사실상의 첫 번째 말씀은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입니다. 이 말씀은 같은 경진생으로 동갑인 차경석 정도로 하여금 고수부님을 대리해서 선천상극의 백년 남법회원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어 낙종물 이후에 이종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즉 앞으로 전개될 상제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섭리의 역사인 도는 크게는 낙종과 이종과 추수로 크게 3단계의 과정을 밟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수부님께서 도문 개창에 씨를 뿌리시는 낙종, 차경석 정도가 세상 무대에 크게 널리 옮겨 심는 이종, 수부님의 법통을 개성하신 제3의 인물이 나와 인류 구원의 사업을 마무리 지으신다는 추수의 과정은 마치 교훈의 전개 양상을 1년 변홍사에 비유하여 큰 틀에서는 자연의 변화 과정인 생장성의 3단계 원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수부님의 낙종과 차경석의 이종 외에 다음 추수에 한 판이 더 있을 뿐이며 거기는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비로소 상제님 진리의 참 면목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새 문명을 드러낼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풀이 자신들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과 고수부님께서 과연 그렇게 공사를 짜놓으셨을까요? 겉보기는 마치 세운을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이라 나누신 것처럼 도운 역시 낙종, 이종, 추수라는 3단계 과정으로 말씀하신 듯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 오성산으로 이사하신 뒤에 삼변이라야 성국이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도운의 실질적 전개 양상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변이라는 용어 선택에 있습니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변화를 뜻하는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세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도신정령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고수부님께서 대흥리 차경석의 집을 본소로 정하시어 첫 살림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도운의 목적지를 향해 동시에 출발하셨으니 낙종과 이종이 모두 출발선에 함께 정렬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크나큰 새 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오라 상제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첫 살림은 고수부님이 건너시던 돌다리의 첫 번째 노돛돌인 것이고 두 번째 살림은 두 번째 노돛돌이며 세 번째 살림은 세 번째 노돛돌이 되고 마지막 세 살림 도수를 끝으로 응거하신 오성산 자리를 두고 노돛돌 중 마지막 네 번째를 딱 때리시면서 네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1911년 신해년 음력 9월 20일 고수부님께서 성령가마로 도통을 하시고 5일 후인 25일 구리골로 가시어 약장 기물 일체를 접수하시고 29일에 약장을 모시고 대흥리로 돌아오신 후 상제님 공사에 수종 들었던 종도들을 불러 모아 처음으로 교단을 개창하셨습니다.
이후 1933년 개윤년까지 만 22년간 새해살림 교단을 개척하시며 수보도수로 인한 온갖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으시며 당신의 몸을 천지대업의 재단에 바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용화동을 떠나 선호하실 때까지 머무르신 2년간의 오성산 시절로 겉보기는 은거의 시간으로 표현되지만 오성산에서의 신정공사라든지 선정원경의 교광맥식이라도 이목자손을 영솔하고 재반사를 결탁하리라 하신 말씀 등을 헤아려 볼 때 사실 그 내면의 성격은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어 넣는다는 활용점정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파난토스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도 남조선 배말뚝을 직접 3번씩이나 오성산에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액면가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군산 오성산에 대해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게 봄과 가을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동갑장사로 상징되는 법통맥 자리의 고수부님과 수부사명을 맡아 도통맥의 환극 자리에 계신 고수부님과의 역할 차이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양상은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시간의 변수가 가미된 입체 모형을 연상해야 합니다. 오성산이라 이름하시면서도 실제 말씀의 깊이와 맥락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공사 보신 정황이 있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하여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공사 보신 성인의 공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전처럼 액면가 그대로의 지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4번째 노도돌로 상징되는 오성산은 불변의 채로 계신 상제님 말씀까지 일이관지로 꿰어져야 합니다. 이는 종통맥에 이어 태통맥까지 설명하면서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법통맥의 초기 단계에선 전모를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새살림의 대략적인 내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차경석 정도가 도욕에 앞서 고수부님을 배반하고 교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수부님과 신도 사이를 이간하여 인맥을 끊는 행태를 보이자 다른 정도들이 붕괴하여 이탈하게 되고 따로 교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은 바로 낙종물과 이종물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차경석 정도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들었던 인물이 이치복 정도였는데 본소 이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며 이치복은 동지 다음날 혼자 쓸쓸히 원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그를 따르는 일부 종도들과 함께 따로 교단을 창설했다고 하니 훗날 재화교를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종도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져 한 판씩 차리게 되었는데 일찍이 상제님께서 도운의 계시가 초장봉기지세를 이루리라 하셨듯 김형렬 이치복은 물론 차경석에게 불만을 품고 보청교를 떠난 종도들이 각자 교단을 개창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소 이전 운동을 무력화시킨 차경석은 그동안 물밑에서 실권을 행사하다가 마침내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루아침에 도장을 장악하고 신도들을 수습하여 자신에게 교권을 집중시켰는데 마지막으로 고수부님을 고립시켜 결국 연금 생활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이후 대영리 본소에는 종도들의 자취가 점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수부님께서는 1918년 무오년 딸 태종을 시집 보내시고 상제님 성탄지성을 봉양하신 다음 대영리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신 후 21일 새벽에 대영리를 떠나 김제 송산마을 천종서의 집으로 옮겨가시게 되면서 대영리 교단의 7년 살림을 모두 정리하시게 됩니다. 10월 중순 김제군 백삼면 조종리에 사는 강씨 신도들이 수부님을 모시고자 찾아와서 상제님께서는 저희들과 동종간이며 수부님께서는 저희들의 사모님이시니 저희들이 모실 것입니다 하고 여러 차례 청하길래 수부님께서는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성씨 하나 보고 가노라 하시며 허락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로써 수부님의 둘째 살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18년 무오년 동짓달 11일에 건축을 시작하여 김인년 윤 7월 18일에 성전을 낙상하고 고수부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해 8월 무렵에 옥구사람 고빈환이 입도를 하게 됩니다. 1926년 병인년에 칠성영정 공사를 보신 이후 고민환을 크게 신임하여 모든 일을 민환에게 위임하시자 조종리 강씨 신도들은 친목단을 조직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공로와 신앙 경륜을 내세우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1528년 무진년에 이르러 간부 조직을 개편하시자 이에 노골적으로 반동하고 아예 도문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등 가전 공작을 하며 도장 운영을 방해하다가 이듬해 기사년에는 강흥칠이 조종리 도장을 제멋대로 팔아버리는 이른바 도집 재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고수부님은 수능 안시의 집성촌인 정읍 왕십리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2년여 머무르시며 계속 신정을 베푸시다가 동아교에서 이상호 선생이 고수부님을 모시겠다고 간청을 해서 만들어진 통합교단이 셋째 살림입니다. 청컨대 천우께서 용화동으로 법소를 옮기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가사라고 나오는데 고수부님께서 조종골 본소 건물을 강칠에게 넘겨주시고 1931년 신민년 11월 14일에 상대님의 영정을 모시고 이종물의 2초에 해당하는 동화교로 이사오시어 조종골 교단과 용화동 교단을 합한 통합교단을 만드시니 동화교가 새로 발족하게 됩니다. 이로써 셋째 살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두 교파의 통합교단을 만드시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낙종물과 이종물의 속뜻을 파악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갑장사로 직접 맡으신 낙종물이 곤도로서 음이라면 차경석 정도에 붙어있는 이종물은 건도로서 양이었습니다. 즉 최종 목적지인 오성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선천곤도의 음도수 성격을 가진 낙종물에 매듭을 지어 이종물에 접붙이는 한편 이종물 도수로 생겨난 많은 이초의 교단들 중에서도 좀 더 성장에 특화된 3초의 줄기로 분열을 가속화시킬 선천양도수의 기운을 받은 튼실한 교단을 낙점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전체 3단 로켓의 1단부인 보청교에서 뛰쳐나와 장차 3단부가 될 3초의 교단으로 분열 성장할 가능성을 갖춘 2단부에 해당할 2초의 교단을 선정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선천의 건곤과 그의 결실이라는 선진주를 키워낼 환경을 갖추기 위해 동갑장사의 낙종물과 이종물이라는 투 트랙의 흐름과 두 음양 기운이 만나 포태를 이루는 통합교단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살림집이 필요했습니다. 이종물의 흐름 중 하나인 동화교는 선천의 건으로 아버지 신앙인 상제님 기운을, 낙종물인 조종골 둘째 살림 교단은 선천의 곤으로서 어머니 신앙인 고수부님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대순을 비롯한 여타 대부분의 교단처럼 남존 여비의 하늘 아버지만 받드는 상제님 신앙에만 치우쳤을 개연성이 컸을 것입니다. 고수부님의 교단 창립 이후 수많은 교단이 우죽순 생겨났지만 그 많은 교단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시어 직접 주재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도 3초의 선진주를 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으니 굳이 동물에 비유하자면 인공수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깨어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고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 하자고 하신 대로 2초의 줄기에서 뻗은 3초의 교단은 동갑장사의 최종 주자로서 선천 음양기운의 결실이자 기업형 도무집행을 목표로 하는 신앙기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즉 낙종과 이종이 합해진 새로운 품종 개발의 성공을 통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동갑장사 끝에 이를 남기게 되었으니 이를 상제님께서는 개평이라 하셨습니다. 장사는 성공하여 마대자루로 돈을 긁어 모았으니 인심 쓰는 척 쑥값이나 하라고 주는 꽁돈인 개평은 3초의 교단에서 풀려나와 다시 본래의 뿌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시반본하는 가을의 섭리입니다.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보듯 고수부님께서는 무판에 도의 씨앗을 뿌리 심는 낙종물의 사명을 맡으시어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흙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앗의 의미는 선천 태극으로서 상제님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마치 어미닭으로서 알을 품어 병아리가 되도록 부활시키는 역할, 곧 도문개창이라는 선천 곤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통맥의 교훈에서 낙종물이의 두 번째 이종물이 전개되어 온 3초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경석 정도로부터 시작된 선천곤도의 이종물 사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갑장사의 낙종물과 이종물이라는 투 트랙의 흐름은 이미 안내성에게 망치를 들리시어 경석을 치며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묻게 하실 때 경석이 역모를 하겠다고 대답하는 공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경석이 교권 장악에 야욕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미 태생적으로 찢어져 갈라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낙종과 이종이라는 분담 역할만 달랐지 도무가 진행되는 큰 틀의 목표와 방향성이 같았기에 한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수부님 역시 이미 알고 시작하셨고 모든 일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동갑장사라는 타이틀 선정부터 고수부님께서는 낙종의 씨를 뿌리는 도문 개창을 비롯해 이종물 성장이라는 역도수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계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수부님의 역할은 기존의 관점처럼 낙종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갑장사라는 도수로 인해 이종물로 대표되는 줄기맥에 대한 최종 책임까지 지셨습니다. 도생들이 오판한 치명적 오류 중에 하나가 고수부님과 차경석 종도와의 관계입니다. 흔히들 남법과 진법처럼 두 분의 관계가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고수부님은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고 동업을 제안하셨다는 것, 이것이 주는 함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안의 진리적 틀을 가지고는 깨닫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마치 개체로서의 씨앗과 열매 속에 자리한 씨앗처럼 둘은 같은 듯 보이지만 현실은 봄과 가을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동갑장사의 낙종물 도수를 끌러온 고수부님과 장차 황극 후비소의 수부사명을 맡을 고수부님의 역할은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 가을바람에 쓸려나가는 줄기에 매달린 잎사귀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똑같은 가을바람을 맞으면서도 익어 들어가는 천지열매로 자리할 것이냐의 양상은 영락없이 생사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1초, 2초, 3초 끝에 대인행차 하신다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1초, 2초, 3초 등에 나오는 초라는 말은 판소리 대본 등에도 나타나는 표현인데 원래 이 말은 건립 풍물 패들이 쓰던 용어로 이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고사와 축원을 해주고 전국을 받았는데 건립패가 나발을 각각 1초, 2초, 3초 불면 마을에서도 나발로 응대해 주어야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1초는 전봉준 장군이 봉기한 갑오 동학혁명을 말함이고 2초는 동학의 민족주의 근대화 세력인 갑진개화운동이었습니다. 갑진년 8월경 손병희 지도하에 갑진개화운동을 시작하였고 9월 하순 전국 각지에서 동학교도들이 진보회를 결성하여 회원들을 중심으로 머리를 자르고 개화복을 입는 등 개혁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초는 동학의 제3대 교주였던 손병희에 의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손병희는 국내의 모든 전국을 주도하면서 후일 소위 삼갑운동으로 최고의 정점에 서서 일제하 조선민중을 하나로 엮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결속해 김이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낭독해 하고 호종의 독살과 장례식을 기점으로 거국적인 역사적 3.1 만세운동을 일으켜 조선 강토를 물끓듯 만들지만 종래에는 실패로 끝나며 3.1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3년형을 받고 투옥 중 병보석으로 추록해 옥사의 후유증으로 만사를 지은 상제님 공사대로 1922년 임술년 5월 19일 62세를 일개로 사망함으로 이로써 3초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나니 3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하셨는데 보청교 교전에 보면 손병희가 선진주라 박절하게 성돌 밑에서 턱을 보이고 앉아서 역적을 도모함으로 성사치 못하리라 하고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 성구만으로 미뤄본다면 손병희는 나름 천자 꿈을 꾸고 이를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오면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2초와 3초를 이끈 주동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보면 갑진년에 2초가 되었고 손병희는 3초를 맡았나니
3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하셨는데 2초가 되는 갑진년에는 손병희의 지도하에 동학 세력을 주축으로 갑진 기화운동이 일어났고 3초는 아예 손병희가 직접 맡았다고 상제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초, 3초로 전개되는 양상이 주동자가 2초에서 나타나서 3초에서 사라지는 모습까지 너무 흡사합니다. 과연 이 추측이 실제도 그러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우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에서 보듯 동세인 동학이 1초, 2초, 3초 하면서 세운에서 일정한 시운의 마디마다 개혁운동이라는 변화의 물꼬를 틀어내듯 이 흐름에 빗대어 인간 종자의 구원을 매듭지을 정세로서 상제님이 도가 현실 역사의 시의적절한 흐름 속에서 1초, 2초, 3초로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성장을 해 나가다가 그 끝에 도읍을 마무리하는 대인의 출세를 암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제님 도운의 변천사를 이루는 골간의 마디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1초, 2초, 3초로 표현된 속공사는 이종물의 전개 양상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가보년이 1초라면 상제님 도사에서 1초는 천하의 난을 동키한 전명숙의 동으로 생겨난 여러 만명 학살된 원기들을 정세의 해원이 되도록 전부 차경석에게 그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경석이 성경신이 지극하므로 달리 써볼까 하였으나 얘가 스스로 청하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로다. 지난 가보년의 동학신도들이 여러 만명 학살되어 모두 지극히 원통한 원기가 되어 우주간에 나북거리는지라. 오늘부터는 동학대 한맺힌 신명들을 전부 경석에게 붙여보내어 이 자리에서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 능히 천하를 움직였다는 전봉준 장군처럼 동학 역신회원 신명들과 신인 합발로 차경석 정도의 1초에 해당하는 보천교에서 본줄기가 자라났습니다. 그 본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들이 나와 수십 개에 달하는 지금의 각 교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갑진년에 2초가 되었다는 말씀은 상제님 도수정신의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은 본줄기인 보천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로 도표상에 교단들 이외에도 다양한 군소종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지금에 이르러 가장 폭발적인 성장 기운을 받으며 아름드리 거목의 도운사에 있어서 가장 무성한 신도수의 입사교의 역량을 자랑하는 3초의 교단 두 곳의 뿌리가 되는 2초의 교단이 있는데 바로 증상교 대법사와 태극도가 그것입니다. 증상교 대법사는 이상호 이정립 선생이 을묘년에 고수부님의 대영리 교단에 입교한 후로 차경석 정도의 보천교에서 60방주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갑자년 시대일보사 사건을 계기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켜 교적을 박탈당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귀국하여 무진년에 동화교를 창건하고 이후 증상교 대법사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태극도는 15세 때 항일투쟁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한 부친을 따라 그곳에서 살다가 보천교 교인 김혁에 의하여 입교한 조철제 도주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6세에 귀국하여 상제님의 누이 동생인 선돌 부인과 인연을 맺고 1923년 무국도를 창설했다가 1948년 부산 감천에서 태극도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태극도의 연원이 어찌 보천교가 되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태극도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진경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치복을 만나 그 교조 증산의 교법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 도문에 참여하였으니 형님 부자분께서도 입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처럼 조철제 도주의 뿌리는 보천교에 입도시켜 상제님 신앙의 다리를 놓아준 김혁입니다. 그는 정읍에 갔다가 이치복을 만나 그 교조 증산의 교법을 듣고 그 도문에 들어오게 된 내력을 전하며 조철제 도주의 부자도 입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가족들이 함께 입도하게 되었으니 모두 이치복 정도의 연원인 것입니다. 정사는 그 자리에서 부친께 말씀드리고 누이 봉기 종제 길룡을 데리고 입도하기로 하였다. 안병욱은 종도 이치복에게서 도를 받았다고 했고 운사는 부친에게서 도를 받은 것으로 말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창교주인 운산과 정산 이 두 사람 모두 그 연원의 뿌리를 보천교와 종도 이치복에게 두고 있음을 보며 제차 27년 헛도수의 줄기매김이 확인됩니다.
또한 정산 역시 보청교 교인이었던 김혁에 의해 입교하여 그 연원의 뿌리를 종도 이치복에게 두고 있으니 이치복 종도에게 붙인 남법 헛도수 공사와 아예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병희는 삼초를 맡았나니 삼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하시고 손병희의 만사를 지어 불사르셨는데 또 다른 상제님 말씀을 찾아보면 손병희가 선진주의나 박절하게 성돌 밑에 가까이 앉아 거의함으로 성사는 못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동학에 비유한 상제님 도수로 본다면 본줄기인 보청교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중에서도 이초인 태극도에서 판을 뛰쳐나온 대순진리와 더불어 역시 같은 이초의 교단이었던 증상교 대법사를 뿌리로 두고 한 판을 연 증산도는 모두 3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지도수 절차로 인해 세상의 상제님 진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종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1초인 보청교 차경석 정도로부터 시작한 이종물의 사명은 그 끝자락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봄, 여름의 모든 성장의 분열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뿌리로 진액과 수액이 다시 내려오는 터나는 시점에 상제님께서 친히 손병희의 만사를 지어 불사르셨듯 3초의 판을 연 인물들이 모두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이 결정된다는 말씀처럼 명부의 부름을 받고 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우당의 뿌리인 정사는 2초 교단인 태극도에서 운명을 함으로써 3초 교단인 대순진리의 태동의 바탕만 제공한 데 반해 운사는 마치 동학의 2초인 갑진 개화운동에서부터 선진주로 3초까지를 맡은 손병희와 닮은 꼴 운명입니다. 2초인 증상교 대법사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하던 1945년 당시 나이 24세에 세운이 새로운 국면 속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였으니 이를 지금도 증산도 제2부흥시대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부흥의 시작인 1974년, 75년 갑인 을묘년에 이르러 운사는 갑을로 머리를 든다는 말씀 도수에 맞춰 충청도 대전에서 자식과 더불어 다시 새 부흥의 개척인 3초의 교단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빌어본다면 손병희가 선진주의나 성사는 못 되리라 하는 상제님 공사는 이종물 도운이 2초에서 3초까지를 맡은 운산에 대한 도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공사를 보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는 선천의 이치가 그러한 까닭으로 마치 선천 미륵불이 시루 위에 올라서 있듯 이를 쏙 빼닮은 오한극을 담은 계란 껍질의 상인 선진주를 낳아서 성장시켜야만 비로소 가을에 천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전 정기 작업으로 양체 음용인 선천의 이치에 맞춰 선천의 건을 대리대행하는 이종물의 이초교단인 동화교의 바탕에 고수부님 신앙을 대표하는 선천의 곤을 대리대행하는 낙종물 조종골 둘째 살림 교단이 유입되면서 선진주를 내기 위한 통합교단의 형태인 셋째 살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곧 음양이 합해진 자리에서 자식이 생기는 것은 만물의 이치이듯 선천 건곤의 소질이 합해짐으로써 황극을 품고 있는 껍질인 선진주가 생겨나는 이치가 있으니 이 분에 의해 장차 3초 교단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진주가 겪어야 할 도수가 나옵니다. 앞서 상제님께서는 도맥을 전하심도 천지지리는 삼원이라는 천리를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에 무국, 태극, 황극이 삼진귀를 하듯 크게 세 개의 맥을 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기결되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진주가 받아야 할 법통맥에 대한 상제님식 표현이 개평도수입니다.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느냐는 말씀처럼 뿌리에 있던 진액과 수분이 가지로 옮겨져 나날이 녹음이 짙어지고 색색의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낼 때 뿌리는 반대로 빈 곡간과 같이 텅 비게 되는 것이 생육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3초에 해당하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큰 교단으로 모두 쓸려 들어간 일꾼들 중에서
개평으로 떨어져 나와 다시 종통맥인 뿌리 기운을 받으며 종국엔 도세를 만회하는 상황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독조사 도수의 진정한 주인이신 상제님과 종통의 뿌리인 문왕의 개평도수로 쓰임받으실 분이 출현하므로 손병에 만사를 지어 불사르시고 3초 끝에 나오는 대인의 출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개평도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초의 교단에서 신앙을 한 분 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도 좀 더 좁은 의미로 한정해 본다면 3초 교단 중 고수부님을 신앙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천건곤의 소질이 합해지는 음양의 조화가 아니고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손병희를 자꾸 선진주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2초와 3초에 동시에 나타났던 손병희로 상징되는 인물과 가장 흡사한 맥락을 띠는 곳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 물론 이 개평도수의 문제를 큰 틀에서 보자면 3초의 교단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공사적 차원의 좁은 의미로 본다면 사실 그 교단에서 축출된 인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들에겐 자신의 교단에 담을 수 없는 감당 안 되는 신도들을 딴엔 불의와 타협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판안에서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출교라는 제도가 있지요. 출교 내지는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야말로 술값이나 하라고 돌려준 낫돈에 비유되는 개평도수의 핵심을 정확히 받은 자들입니다. 속주정경에서 이 개평도수를 상제님께서는 집안세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안세는 편안으로 줄기 매긴 3초의 교단이며 자기들 판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니 개평이나 하라고 쫓아낸 인물이 그야말로 봉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손병희에 붙인 선진주 도수라는 것 때문에 수컷인 봉, 그러니까 진주를 배출하는 유일한 단체가 고수부님을 신앙하는 교단 외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상제님께서 보신 도수정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인이 받는 첫 번째 도수입니다. 그러니 수원나그네 도수에 보듯 상말에 이제 보니 수원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지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니 낯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수부님께서는 이를 두고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 하자고 하시며 장사에서 남은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개평도수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 못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허경영이나 천공 같은 이들에게 기웃대는 등의 우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150여 년 상제님 도읍을 매듭지을 추수자, 곧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주인공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24세에 출세한 항우처럼 때를 모르고 나온 납도깨비와는 달리 상제님께서는 여기가 제비 창골이라지 하시자 형렬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니 총나라끼리 흠하다 해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 창골은 모르겠나 하시는 공사에 등장하는 유방이 자리한 판박 총나라에 대해 현덕이 촉에 들어가매 총나라 선비가 환영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물은 한 종도에게 토정은 선생이라 일컬을만 하도다 하시며 힌트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세에 출세한 항우와 더불어 천하를 놓고 다투었던 유방에 대한 비유로 상제님께서는 유무진기사의 진인이 초로해도 중기설하니 가신호이까라는 질문에 포아덕자 기두무진하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판안과 판박의 차이를 초안지 항우와 유방의 예로 드시며 출세를 해야 할 정확한 때를 알고 이 일의 대세를 파악하는 것이 천하사 흥망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갑장사로 새 살림을 맡으사 전체 도맥에서 이종도수로 수교자의 수만큼이나 역도수로 줄기맥이 뻗어나갔다면 그 반대로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고들은 뿌리맥도 건재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말씀도 언급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다음 성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수부님으로 상징되는 선천곤의 한 지경을 넘는 일입니다. 고수부님께서는 낙종물과 동갑장사의 책임으로 인해
27년 헛도수 공사로 펼쳐진 이종물로 대표되는 줄기맥에 대한 도문 개창과 성장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도수가 뿌리내린 도맥의 근본만큼은 여신도 백윤하에게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시며 넌지시 말씀으로만 전하셨습니다. 27년 만에 근본을 찾는 뿌리 행방은 다음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